예, 기업에 대한 분석과 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주가 흐름들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그래도 처음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부터. 근데 그래야죠. 소개라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너무 한데.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예.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까지도 그러면 한번 살펴주시죠. 네, 현대차는 너무 잘 아는 회사죠. 네. 작년 기준으로 그 현대 기아차를 합쳐서 글로벌 4위의 세일즈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시작은 되게 미미했죠. 정주영 회장이 그 사업을 하는 방법이 참 특이한 회장이었어요. 하나 예를 들면 팔당댐 공사를 하러 가다가 차를 돌려서 만든 아파트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팔당댐을 막으면 그게 수혜가 지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도 그런 의미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1967년 12월 달에 이제 정세영 회장이 창업을 하는데, 네. 공교롭게도 경부고속도로가 1968년 2월 1일 날 공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70년에 완공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했던 곳이 현대건설이었죠. 그때 아마 공사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현대 정주영 회장은 고속도로가 놓이면 굉장히 많은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아마 그때 여러 책에서 나오고 그렇게 예.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시작은 1968년입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원래 시작은 정주영 회장이 1940년에 정비소를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전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네. 아도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오토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이제 현대 건설을 합쳐졌다가 자동차 사업을 멈췄다가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자동차의 니즈를 확인하고 68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는 게 현대자동차의 전신입니다. 네.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이미 작년 기준으로 GM 다음 1분기 기준으로는 GM을 앞섰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을. 예. GM 다음 전 세계 5위의 자동차 기업이었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일인 것이죠. 예, 준비된 표가 있는데요. 한번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얘기해 주신 것처럼 GM 다음으로 그럼요. 예, 5위까지 올라간 현대기아차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예, 네. 단숨에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예, 이렇게 지금 시장 점유율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2018년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현대자동차의 지배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출범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이 지배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왕자의 날 이전에 99년도에 원래 정세영 회장, 현재 현대산업개발을 만들었던 정세영 회장이 67년도부터 현대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99년도까지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정세영 회장 것이다라는 게 공존한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현재 정몽규 회장,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당시 34세 나이에 완성차 회장으로 오릅니다. 그러다가 99년 2월, 그 2월에 주총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예. 그게 정몽구 회장이 현재 현대자동차 그룹의 주인이 된 사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이 원래는 어느 기업을 갖고 있었느냐? 옛날에 고려, 현재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촌인 정세영 회장과 균형권 다툼으로 만들어진 현대자동차 그룹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그룹의 핵심 지주회사는 현대모비스가 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을 보시면, 지배 구조를 보시면 삼성에서 삼성전자를 가지하듯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확보하려면 자동차의 가장 대주주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현재 정의선 수석 부회장은 현대모비스 지분을 너무 소량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을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어서 네. 현재 정몽구 회장의 경영권에서는 거의 물러나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정의선 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고 지금 네. 핵심 개편은. 두 번째는 현재 30대 그룹 내에 유일하게 순환 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2014년 이후에는 순환 출자를 새로 만들 수가 없고 현재권 유지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제 저것도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 입장에서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순환 출자 고리를 어떻게 끊어서
좀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 것인가가 아마 핵심 과제로 돼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너무 적게 갖고 있다라는 부분 지적해 줬는데 나중에 어쨌거나 지금은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니까 네. 회장으로 오르려면 네. 증여와 상속의 단계를 거쳐야 되고 네. 얼마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결국 지분율이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서 뭐 리스크나 안 그러면 또 뭐 스파크가 튀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현재 그 정몽구 회장,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정몽구 예. 회장이 가진 지분의 가치가 약 4조 1,250억이고 네.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은 2조 5천억 정도 됩니다. 어제자 종가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 현재 지배구조 개편의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어쨌든 대주주가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예. 현재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아주 정면 돌파를 하려면 약 4.7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상속과 상관없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현재 기아차 지분 17% 그리고 현대제철 지분 5.7% 이런 지분들을 다 확보하려면 약 4.7조 정도가 필요한데 아마 이렇게 정면 돌파하기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현금 동원력 때문에. 어쨌든 정몽구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아마 상속 정리를 받는 절차를 우선 거치고 네. 지배구조 개편으로 갈 것인데 우선 상속 정리를 받으려면 현재 4.4조 정도의 상속세는 2조 정도 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첫 번째 아마 그 관심사항이 될 것이고 네. 그런 다음 이 지분 확보한 다음에도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있기 때문에 정의선 수석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속 정리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현금 동원도 고민해야 되는 두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결국 그 과정에서 낼 돈 다 낼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다시 회사 내 자체적으로 나올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고요.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요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에 있었던 그 자사주 매입과 관련해서 정의선 수석 부회장뿐만 아니라 임원들까지도 동참을 해서 네. 자사주 매입을 저점에서 했지 않습니까? 책임 경영으로 그때 당시 이제 표현이 됐었고 결과적으로 그들도 굉장히 많은 차익을 이제 얻게 된 셈이 됐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뭐 자사주 매입이 책임 경영이다. 뭐 그리고 그 많은 수익을 안겼다. 이렇게 60% 이상의 수익을 안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굉장히 저가였고 또 하나는 그때 약간 의심해봤던 것은 자사주 매입은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네. 왜냐하면 2018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당시에 1, 2의 공격 이후에 현대차가 발표하기를 주주 환원 정책이나 주주들을 위한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은 약간 그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자사주는 그 당장 어떤 그 기념권을 확보는 어렵지만 자사주 매입 이후에 그 자사주가 지주회사로 분할 합병이 되면 네. 그게 다시 굉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예.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주주 환원 정책과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 샀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책임 경영과 이번에 그 주가 오름으로 인해서 당장 이익은 본 셈이죠. 그렇지만 향후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이 부분도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이제 현대차에게 뭐 중요한 거는 당연히 자동차를 파는 회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있고 그 이유가 상반기 실적에서 네. 완성차 업체에서 유일하게 흑자 경영을 했던 전 세계 자동차 업체에서 맞습니다. 유일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했고 단지 이제 그 하반기의 관심 포인트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의 개편을 전기차로의 어떤 이 전환을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어제 8월 21일쯤이었죠. 그 테슬라의 모 임원이 자기 트위터 같은 데서 올린 자료를 보면 2025년까지 현대차가 전기차에 3위를 할 것이다라고 트위터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테슬라는 2025년까지 450만 대를 생산할 것이고 폭스바겐은 150만 대, 현대 기아차가 100만 대를 생산함으로써 전기차에 3위를 올 것이라고 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로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현대차가 얼마나 빨리
그 이번에 아이오닉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전기차 브랜드 만들었지만 네. 빨리 그 전기차 시장 오를 것인가가 첫 번째 그 관심거리고 두 번째는 정유선 부장 체제가 2년 됐는데 네. 지금까지 많은 이 미래의 희망을 섞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현실이 될 것인가가 두 번째 관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소차와 네. 그다음에 모빌리티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이 현대차의 주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동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전기차와 현대차의 미래 청사진이 얼마나 현실적인 것인가에 대한 것이 향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데이터로 보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올해 거의 25% 이상은 감소할 것이라고 이미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마켓쉐어가 더 높아질 것이지는 않을 것이고 네. 다만 현대차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선방을 해줬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의 많이 팔림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좋아진 것이 현대차의 굉장히 큰 긍정 신호였거든요. 네. 이것으로만 하반기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다 판단합니다. 예. 그 다음에 동력은 분명히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 그리고 모빌리티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이 두 가지가 아마 향후 동력을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약간 미뤄뒀다가 좀 집중적으로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 당장 이번 하반기에 그래도 뭐 실적이 선방을 해주려면 그러니까 상반기에도 국내가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는 수요 자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어쨌거나 기존 전통적인 가솔린 차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도 많이 해야 될 텐데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의 판매 지금 동향이 어떻습니까? 우선 상반기 것만 좀 보겠습니다. 제일 큰 시장이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이 전년 대비 18.4%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8만 대를 팔았는데 시장 점유율은 0.3%포인트 약간 상승한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중국 시장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33.4%. 아무래도 중국이 먼저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었고 예. 생산 셧다운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문제는 인도 시장인데 사실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약 13만 7천 대를 팔았는데 전년 대비 50%가 줄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도 시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캐피탈 시장, 네. 그러니까 캐피탈 시장이 받쳐줘야만 인도 시장의 활성화가 일어나는데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도 시장에 이 캐피탈 시장이 많이 무너졌다는 것이 굉장히 악재입니다. 정부 측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현대차가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가 글로벌 시장의 관건이고요. 유럽 시장도 약 40% 줄었습니다. 39.6% 줄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은 조금 안타까운 게 RV카 시장이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데 그 시장이 줄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예. 이 부분을 미국 시장에서 그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투싼이라든지 RV카가 얼만큼 커버를 해주느냐가 하반기 그 현대 자동차의 중요한 아마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 시장, 글로벌 시장에서도 각 국가별로 어떻게 전략을 짜고 또 여기서 얼마만큼의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래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 개발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다른 업체들보다 좀 늦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수소차를 밀다가 그래도 대세는 지금 당장은 전기차이니 전기차도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좀 글로벌 시장에서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얼마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선 저는 폭스바겐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지난주에 보고 왔는데 예. 폭스바겐 그룹의 특히 아우디가 현대차와 수소차 그 어떤 협력체를 맺어서 현대차가 갈라파고스 같은 게 되지 않도록 네. 뭔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최근에 폭스바겐 그룹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보면 수소 승용차를 거의 드랍하다시피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 수소라는 것이 완전한 퍼펙트한 그린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수소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액화 전력가스라든지 석유 자원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네. 유럽에서는 1차적으로 후자만 승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소가 완전한 퍼펙트한 그린 보고 있는데 문제는 후자로 만들었을 때 경제성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인프라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넥소에 5분 충전으로 600km 간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5분 충전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수소는 압으로 충전하지 않습니까? 수소 충전기가 있는데 한 대만 하실 때에 5분인 거죠. 네. 예를 들어서 5대가 동시에 들어왔다. 5분이 훨씬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 그런데 이미 전기차는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전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고 네. 그래도 길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폭스바겐 그룹의 이 보고서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수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네. 이제 수소는 상용차로만 가겠다. 트럭이나 쪽으로 가겠다. 상용차 예. 시장은 드라마다시피 하는 보고서를 내고 있어서 저는 이 보고서가 수소차 플랫폼을 만드는 데 굉장히 악재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소차는 결국에는 승용으로 가야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시장이 커져야만이 인프라가 같이 동반되면서 전체적인 토탈 코스트가 줄어들어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인데 이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수소차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소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대차에서는 이제 수소 트럭 뭐 개발이나 또 수출에 대해서도 이미 시작을 한 상황인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약간 늦은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도 그만큼 좀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하게 과거 사례긴 합니다만은 네. 제네시스 브랜드를 아예 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네. 자리를 이제 굳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브랜드도 이렇게 브랜드를 아예 떼면 현대차에서도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과감하게 투자를 하면서 좀 시장 입지도 다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였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현대차는 굉장히 운이 좋다. 특히 한국에 있다는 게 운이 좋다. 왜냐하면 전 세계 배터리 3사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전기차의 부품값의 3분의 1이 배터리입니다. 예. 근데 그 배터리의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3사가 국내에 있다는 것이 네. 아마 굉장히 저는 현차에게 호재일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 우리가 5월 달부터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그 행동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 만났고 구공모 회장 만났고 네. SK 제토현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마 예. 다 그런 포석이었을 것이고 네. 배터리 플랫폼을 확보한다면 전기차에서의 수정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쉬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얼마나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오래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것인가 첫 번째 관건이고 네. 두 번째는 얼마나 확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 현대차 국내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호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아이오닉 플랫폼 같은 것도 빨리 발표한 것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발표한 것이라서 어쩌면 수소차를 선두로 앞섰지만 그 투태우로 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에 훨씬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를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전 세계 1위와 4위 6위 업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건 큰 운이 좋은 거다.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예, 네. 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도 좀 돋보일 수 있는 그리고 탄력을 받아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의 뭐 지배 구조부터 전기차, 수소차 얘기까지 해봤는데 이번에는 그럼 마지막으로 돈 얘기, 숫자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참 오랫동안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벽으로 느껴졌던 15만 원대도 이렇게 넘어섰죠? 좀 강하게 뚫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눈은 20만 원대에 가 있긴 하나 15만 원 뚫고 나서는 약간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다 지금 약간은 옆으로 횡보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대차가 아까도 이제 자사주 이야기를 했지만 63% 정도 올랐어요. 63%는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평균 주가로 올랐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실적과 그다음에 향후 포텐셜일 텐데 네. 실적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고 향후 포텐셜은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이 즉 이야기했던 모빌리티에 대한 청사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것인가가 20만 원대를 확보할 것인가, 수정할 것인가에 아마 가장 분기점이 될 것이고. 뭐 주가 전문가들은 PBR이 0.5밖에 되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기존의 투자자들이 바이오나 이런 데 대한 투자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기존 산업으로 조금 돌리게 한 하나의 운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정세에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25% 이상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실제로 나타날 것이고 이 수요가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성으로 환원시킬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네. 근데 그것이 아마 조금 더 현대차가 고급차나 이 고급차 SUV카를 내므로써 수익성을 확보한 쪽으로 모델 체인지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뭐 그렇죠. 제네시스 브랜드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 이 탄력을 가지고 해외에서 얼마나 먹힐 것인가가 사실은 가장 관건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좀 투자들 지켜보는 게 20만을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아무래도 산업계 자체가 과도기에 있는데 미래 자동차는 미래 자동차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과도기 시점에서도 전통적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또 수익성 극대화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두 마리 토끼 잡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숙제이기 때문에 현대차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도 다시 한번 20만 원대를 좀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또 이슈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